기자초 반정입니다. 오늘은 이 선운숙 씨 언니에 대한 유영재 씨의 강제추행 재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마지막 공판에서 이미 검찰이 5년형을 구형하고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검찰의 구형이 있은 후에 제가 몇몇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유영재 씨가 초범임을 고려했을 때 징역 5년 구형은 상당히 강한 형량이다 라는 얘기가 중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5년 구형은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초범인데 5년의 구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런 5년 구형에 대해서 선운숙 자매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 5년 구형의 의미를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5조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입니다. 그 항을 조목조목 보면은 첫 번째,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 2번,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번,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번, 1항부터 3항까지의 친족 범위는 사촌인의 혈족과 인척,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5번, 1항부터 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자, 일단 유영재 씨와 처형인 A씨는 혈족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아내의 언니이기 때문이죠. 처형입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혈족을 아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죠? 동거이죠. 동거까지 하는 가까운 친족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족관에 의한 강제추행은 굉장히 형량이 높다는 거, 이게 적용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동거를 왜 하게 됐는지 여부입니다. 이거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운숙 씨가 앞서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때 증인으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A씨, 언니가 왜 같이 살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부끄럽지만 살면서 청소나 밥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도 모르고 전기밥솥도 유영재 씨와 결혼한 후에 처음 사용해 봤다는 거죠. 집안일이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가사도우미를 부르려고 했는데 유영재 씨가 번거롭다고 하고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는 가족이니까 부르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그건 괜찮다고 해서 그때부터 언니와 함께 살게 됐다는 거죠. 동거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영재 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선운숙 씨가 살림을 못한다고 해서 A씨를 부르자고 했지만 사실 처음엔 반대했다는 거죠. 신혼집에 타인이어서 생활한다는 것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선운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A씨와 동거하게 됐다. 즉 자신은 동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왜 이렇게 길게 서로 간에 주고받았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앞서 법조문을 보면은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즉 동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법은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들의 관계는 어땠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선운숙 씨의 언니 측 변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할 수 있는 구형량 중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족 간의 강제추행이라는 성폭력 특별법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좀 더 형을 가중해서 구형을 했고, 그리고 끝까지 범행을 또 부인하는 태도, 피해자와 그리고 피고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구형량을 검찰이 구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 역시 이 5년 구형량은 상당히 강한 형량이다. 강제추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구형량이다 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검찰에서 이 사안을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이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재판이 진행됐다는 느낌입니다.
자, 일단 유영재 씨는 지난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서 A 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부터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근데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유영재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0월 18일입니다. 정확히는. 그리고 최종 재판에서 구형이 있기까지 불과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운숙 씨 언니, 선운숙 씨, 그리고 유영재 씨 세 사람에 대한 신문이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이 됐고 마지막 유영재 씨의 신문 기일 이날 바로 검찰의 구형까지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재판은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인지 이 부분도 선운숙 씨 언니의 변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재판이 다른 재판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그런 반응도 좀 있던데 통상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은 이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조금 사회적으로 좀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네. 그 담당 재판부에서도 집중 심리를 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통상은 이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고요. 텀을 뭐 한 달 단위로 잡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단위로 계속 텀을 잡아서 집중 심리를 해서 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진행이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회적으로도 워낙 이슈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좀 더 집중 심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해를 넘기기 전에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받고 1월 말에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선고를 통해서 이 사안을 빨리 마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검찰의 구형량은 5년인데 실제로 실형까지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일단 구형과 선고는 엄밀히 말해서 다릅니다. 검찰에서 아무리 높은 형량을 구해서도 재판부가 들여다볼 때 이거 무죄가 될 수도 있어. 무언가 증거가 부족해 싶으면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친족관계에 대한 강제추행에서 2항을 보면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만 보면은 동거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친족 범위로 봤고 이렇게 보면은 5년 구형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유영재 씨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과 처형 사이는 상당히 좋았다. 처형이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과도하게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강제성입니다. 처형과 피고인 사이에서 인간적 유대감이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지 피고인이 이 부분은 거짓말이다. 누명이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신체 부위를 비틀거나 특정 부위가 닿았는지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올라타고 덮쳤는지 등 과도한 행위만을 부인하는 것이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 A씨는 녹음하고 비밀로 가지고 가겠다고 해놓고 동생인 선운숙 씨와 공유했고 이 녹취를 듣고 이혼을 진행했다고 하나 언니를 살리기 위해 고소했다고 하는데 언니의 입장은 사과하고 용서하겠다고 했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내용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모든 것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유영재 씨 측은 변론을 폈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위 조항을 보면은 폭행 또는 협박을 기반으로 추행을 했을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폭행 또는 협박 이런 식의 강제성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운숙 씨의 언니도 보면은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5년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강한 높은 구형량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 유영재 씨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 부위를 비틀다거나 성기가 닿았다거나 누워있는 피해자를 위에서 올라타 덮쳤다. 이런 과도한 행위만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형량은 많이 깎일지언정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재 씨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근데 검찰은 이 부분, 이렇게 일관된 피해자의 피해 주장, 그리고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고 사과를 않는다. 그래서 죄질이 안 좋다. 그래서 5년형을 구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유영재 씨가 조금 더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은 구형량도 더 낮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유영재 씨는 유명인이죠. 형량도 중요하지만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일단 유죄라고 하면은 이게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벌금형이든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형량 자체에서는 실형과 벌금형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근데 일단 유죄라는 것만 확정이 되면은 유영재 씨는 사실상 향후 방송인으로서 활동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유영재 씨 입장에선 올 오원 아시죠? 무죄가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유죄가 나오면 그 뒤에 형량이 어느 정도이든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향후 더 이상 아나운서로서 방송인으로서의 활동은 불가능해지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본인은 결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선운숙 씨의 언니, 그리고 그런 언니를 보면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느꼈다는 선운숙 씨, 두 자매의 입장은 어떤지 A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센 구형량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에 유죄가 되면은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지도 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상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초범인 경우에 범행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긴 한데 지금 현재의 강제추행 구형량에 비추어 봤을 때 만약에 유죄가 선고받는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선웅숙 씨와 선웅숙 씨 언니는 그 계속된 어떤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선고가 나서 좀 많은 오해를 풀고 좀 누명을 풀고 싶다라고 항상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자, 선운숙 자매 역시 이 5년 구형에 대해서는 상당히 센 구형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올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컨텐츠를 비롯해 많은 사안에 있어서 명백하게 이 사안은 선운숙 씨 자매가 피해자로서 고소를 한 사안인데 이 자매에 대한 악성 댓글, 비판적 시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합당한 선고가 나오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미 검찰의 구형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재판부에서 선고를 앞두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유죄라고 할 때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죠. 처음에는 통상적으로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도 최종적으로 변호인이 판단해도 이거는 무죄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무죄가 아니라 이제 양형, 형량을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조언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성 모드로 돌아섭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유영재 씨도 반성문을 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 반성문을 내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유무죄 다툼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로 되는 거기 때문에 유영재 씨가 반성문을 낸다는 건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유영재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나온 그 순간까지도 반성문은 내지 않고 본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다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선고 전까지 유영재 씨가 어떠한 행동을 보이게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취재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겠습니다.